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의 정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그 산자부 산하기관인 캐탭이라고 하는 애기평 과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그 애기평이라고 칭하는 그 전문기관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애기평에서는 그 혁신법과 관련된 규정을 운영 요령에다가 많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은 혁신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혁신법 규정이 개정된 거대로 따라가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통 운영 요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혁신법에서 정한 규정과의 차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평 과제를 그 수행하시는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산자부 과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과기부나 기타 등등의 전문기관들 과제를 수행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너무 숙지를 하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대한 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연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통운영 요령과의 차이점을 인지를 못해서 미흡사항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미흡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게 왜 혁신법 규정대로 집행을 했는데 왜 미흡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곧 있으면 2024년도 3월 말까지 그 사업비 사용 축적 보고가 완료가 되고 이후에 이제 단계 정산이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 정산이 진행이 되면서도 어떤 소명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했을 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과의 차이점을 잘 이해 못해서 내가 왜 소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연구비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회계법인에서는 본 강의를 통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대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의 운영 요령과의 차이 내역의 첫 번째로 협약 변경 사항 중에 우리가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고 칭하는 것을 승인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인 사항은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집행이 돼야지 불인정 처분 받지를 않고 승인을 만약에 득하지 않으면 관련된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부합되지 않는 집행으로 간주돼서 불인정 처분을 받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 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비교표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애기평 사업을 할 때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혁신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운영요령대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영리기관에 적용되는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 중에 혁신법 규정에는 이러한 항목이 있어요. 승인사항 중에 연구실 운영비의 총 금액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품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특정 품목이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좀 다릅니다.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즉 혁신법의 가번하고 나번에 해당되는 거는 동일해요. 운영 요령에. 근데 다번이 틀립니다. 혁신법에서는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실 운영비 중에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죠. 거기다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사무용 기기를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노트북을 3개, 2개 사겠다고 품목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트북이 3개가 필요할 수 있고 4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된 거예요. 근데 혁신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요령, 애기통 운영요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의 증가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용 내역 등록 시 승인된 거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용 내역 등록을 어디다 합니까? 시스템에다가. 즉 통보로 가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이 1,000만 원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거는 노트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노트북으로 안 사고 갑자기 냉난방기로 사거나 하는 것도 변경이 없어요. 총액도 변경이 없어요. 1,000만 원이 변경이 없어요. 노트북을 2개 사고자 했던 것이 1,000만 원 내에서 3개로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총액이 변동이 없고 품목의 변경도 없으니까 3개로 증가된 것을 통보해라. 시스템의 변경 등록만 하면 된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항목 어디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혁신법에서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기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운영 요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리기관은 동일합니다. 근데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혁신법하고 비교를 하면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곧 증액 및 감액이죠. 그래서 운영 요령에도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할 인건비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이건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동일한데 문제는 나번이에요. 혁신법의 나번에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요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건비 총액이 유지가 되는 경우 신규 인력의 현금 인건비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승인된 걸 가름한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 사례를 들어서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를 1억 원어치 1억 원을 계상을 하고 그 안에 현금 인건비 1억 원 안에 신규 인력 인건비를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별치서식 2호. 신규 인력 계획을 5천만 원 잡아놨어요. 5천만 원 잡아놨으면 혁신법에서는 현금 인건비 총액 이 1억 원이 9천만 원이 되거나 1억 1천만 원이 되거나 승인을 득해야 되고 현금 인건비 예산액 5천만 원이 감액되는 경우 4,500만 원이나 4천만 원으로 감액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운영 요령에서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운영 요령에서는 현금 인건비 총액 1억 원이 변동이 없어요. 1억 원이 변동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가 5천만 원이 4,500이 되거나 4천만 원이 됐을 때는 승인까지는 득하지 않고 시스템에다가 변경 등록을 즉 통보를 하면 승인한 걸로 가름한다. 이 내용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간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규채용 인건비의 감액까지는 승인을 하지 말아라. 현금 인건비 총액만 변경이 됐을 때 승인을 득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인데요. 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는 역시 별지 서식인 연구시설 장비비 활용 계획안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연구시설 장비비가 변경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 경우에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번 항목입니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연구시설 장비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변경해서 구입하는 경우, 변경해서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거나 그 구입하기로 계획된 거를 사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승인 사항은 동일한데 변경해서 구입하는 경우에 승인을 득하라고 혁신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환율 변동,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원래 계획된 금액보다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짜리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안 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기로 한 걸 새로 사고자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비를 4천만 원짜리를 사기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물가가 상승돼서 가격이 올랐어요. 아니면 외자 구입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뛰어가지고 이 4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얘보다 20% 이내니까 4,8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20% 이내의 증감이 있는 경우 승인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이것 말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20% 이내 증감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는 해요. 20% 이내 증감이 되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근데 변경된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 20% 이내면 3천만 원 안 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4천만 원짜리로 했으니까 800만 원 20%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3억짜리라고 간주해 볼게요. 3억짜리. 3억짜리 기자재인 경우에 20% 이내인 경우에는 얼마까지입니까? 6천만 원까지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짜리를 6천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2억 4천만 원이 되거나 2억 4천만 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증감이니까 이런 경우는 승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승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3억 6천만 원이 안 넘겼어. 환율 변경 물가 상승이 돼 가지고 3억 5천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이게 3억 5천만 원이 됐으면 20% 이내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가 돼요. 혁신법 내에서는. 근데 이 3억 5천만 원은 비율로 따지면 20% 이내이지만 5천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그 단서 조항인데 변경된 금액이 비록 20% 이내에 있지만 3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협약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좀 강한 규정이죠. 20% 이내에 증감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증감되는 경우에는 혁신법에서는 비율로만 따지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운영 요령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좀 크다. 그래서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취지는 아마도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아무리 비율이 20% 이내이더라도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심해야 돼요. 외자 구입했을 때 환율 변동이랑 갑자기 가격이 튀었을 때 2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애기편 과제를 할 때는 공통 운영 요령에 따라 가지고 변경된 금액 절대값이 3천만 원이 넘는 경우, 1억 원 넘는 경우에는 협약 변경 절차에 의한 승인을 꼭 득해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불인정 공통 규정 중에 불인정 규정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내부 거래에 있는데
혁신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리기관에만 한정을 줬습니다.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에 발생한 비용은 거래를 하면 불인정 처분하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리기관으로 한정합니다. 근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영리기관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영리기관이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한다라고 돼 있어서 영리기관으로 한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인적 물적이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의 비영리기관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영리기관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 사례를 만약에 들어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입니다. 예,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과제를 수행하세요. 과제 책임자시고. 자, 그럼 그 대학이 교수님이 밖에다가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하나 설립했어요. 법인을. 그리고 그 법인에 교수님이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경우에 자, 혁신법 규정대로라면 이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이 아니니까 거래를 해도 가능하겠네요. 영리기관으로 한정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통운영요령이라면 영리기관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이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적 부분이 곤란해요. 왜? 과제 책임자하고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아라라기 때문에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공통 규정에 불인정 규정이라고 그래갖고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내부 거래를 많이 강조했어요. 혁신법에서는 공통 사용 기준, 공통 인정 기준에 내부 거래 몇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수행 기간 간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거래 명칭을 해놓고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예외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사용 집행 항목에 대해서 열거된 바가 없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이건 당연히 불인정 되겠죠. 그러면서 가나다라 마번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해놨어요. 예,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사무용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 피복비 등은 안 된다. 근데 그럼 혁신법에서는 이런 것들도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운영 요령에는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차지하고 아예 열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공공요금, 연구 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 화학 구입비, 그 다음에 종신학회비, 개인성 경비, 그 다음에 개인성 여비, 뭐 이러한 것들을 열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만약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더라도 공통운영요령의 불인정 항목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항목이라면 그걸 집행하면 불인정 처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건비 계상률 부분인데요. 종전에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참여율이라는 용어가 연구자들한테 혼돈을 준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 참여율은 과거 공동관리 규정 시절에도 그 참여 연구원이 참여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한도 검증과 인건비하고 연동되는 연구 수당의 한도 검증에만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참여율이 활용되는데 인데 이거를 마치 연구자들이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참여하는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 0%인 경우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그거는 너무 혼돈이 있다라고 용어를 개정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해서 해당 연구원에 대한 월 급여 중에
해당 과제에 비해서 현금 인건비로 보전해주는 비율, 이게 인건비 계상률이에요. 그래서 종전의 참여율 개념을 폐지시켰어요. 인건비 계상률이 0%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연구원의 월 급여 중에 해당 과제에 비해서 현금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금 인건비를 지급 안 해도 당연히 참여 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인건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것, 안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 계상률을 바꿨는데, 우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용도는 똑같아요.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에, 그 다음에 4대 보험 기간부담금, 이런 사용 용도는 혁신법하고 동일한데 이 사고가 틀린 거예요. 이 사고가 뭐냐면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정의가 기준은 똑같아요. 월 급여 중에 해당 과제에 참여 연구자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율. 예, 그 비율은 똑같아. 근데 이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혁신법에서는 참여하는 정도로 쓰지 않는다. 인건비 계상률은 단순히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종전의 참여율 개념을 폐지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건비 계상률이 50%면 50%를 참여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다. 근데 운영 요령에서는 자, 인건비 계상률로 50% 했으면 연구개발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거예요. 50%를 인건비 계상률을 할 거라면 50% 참여하는 경우에 50% 하라는 겁니다. 매우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평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이 만약에 20%다. 그럼 그 사람은 해당 과제에 20% 참여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인건비 계상률이 100%다. 그러면 혁신법에서는 그냥 단순히 해당 과제에서만 이 사람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뭐냐면 실제 투입되는 비율이라고 얘기하니까 100%라는 것은 이 과제에 전부 다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과제만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제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시사점이 있겠어요? 나중에 연구 노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인건비 계상률이 높은 사람들은 연구 노트가 되게 디테일하게 작성돼야 되죠. 왜? 실제 투입되는 비율이 높으니까. 뭐 인건비 계상률을 80% 해놓고 나중에 연구 노트를 봤더니 30% 40% 계상률을 한 사람보다 훨씬 연구 노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입되는 내용도 없어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현장 연구 가서. 그러면 이게 실제 투입되는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혁신법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이 참여하는 정도, 실제 투입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나 연구수당의 한도금 중에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률 0%로 해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투입되는 비율대로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적어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10%는 넘겨야 된다. 10% 이상은 실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10%가 안 되는 경우 투입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나와요.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10%예요. 모든 참여 연구원에 대해서 혁신법 규정대로 0%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 이상이 다 돼야 된다.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영리 기관의 현금 인건비 중에 대학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은 현금 인건비가 다 가능하죠.
근데 대학인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에 전문 강사로서 그 대학에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금 인건비가 안 돼요.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현금 인건비가 안 되는 대신에 미지급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참여를 합니다. 미지급 인건비는 연구수당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인건비의 20%까지가 연구수당 한도인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운영요령에는 미지급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비영리 기관이더라도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예, 대학이 아니더라도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 연구자는 현금 인건비 계상이 안 된답니다. 예, 꼭 대학으로 한정 짓지 않고 원 소속 기관에서 따로 내가 받아야 될 인건비가 월 500만 원인데 원 소속 기관의 대학 본부에서 5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이 과제에서는 따로 현금 인건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지급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현물로 갑니다. 현물. 현물 계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 혁신법 규정에는 현물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에 일부이잖아요. 연구개발비의 구성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나눠지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기관에 대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나눠지고,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전부 100%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돼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없다라는 것은 현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물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물이 없는데, 근데 현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 뭐 좀 메모하느라 그랬습니다. 예, 현무 그래서 대학인 경우에도 대학은 비영리 기관이니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면 미지급 인건비로 처리하는데, 우리 공통운영연에는 미지급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대학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인 일부인 현물로 취급이 됩니다. 현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혼돈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혁신법 규정에 보면 현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과제 책임자님이신 주로 교수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을 하고, 증빙을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 예, 혁신법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치서식에 있는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서 증빙으로 첨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지급 인건비란 개념이 없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리기관의 그 현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인데,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규 채용을 혁신법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사람을 신규로 봐줍니다. 근데 공통운영요론도 여기까지는 같아요. 영리기관이고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인데 혁신법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을 줬고, 운영요령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라 영리기관이라고 주어를 바꿔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대기업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대기업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고, 6개월 이내 채용한 거는 맞는데 한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갑니다. 상기에 의거해서 채용한 신규 참여 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밑에 바로 있는데, 영리기관에 대한 현금 인건비는 혁신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 연구 사업자로 연구개발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소속된 연구원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법인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는 신규 인력은 가능한데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전문 연구 사업자로 돼 있으면 현금 인건비가 추가로 가능한데 그래도 대기업이 전문 연구 사업자면 안 돼.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만 전문 연구 사업자로 돼 있으면 신규가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에 대해서 해준다라는 규정이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 요령에는 연구산업법에 따른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줘요. 여러 가지 항목에 뭐 지식 서비스 분야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현금 인건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를 열거를 해놨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열거 사항에 들어갔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인 경우에는 현물이 원칙입니다. 현물이 원칙인데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물이 원칙인데 자 내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 연구자를 채용했어요. 2천만 원 하겠다고 해서 채용했어요. 채용을 했으면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등등 공통운영요령에서 현금 인건비를 인정해주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신규가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물로 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신규 참여 연구자를 채용을 해서 1,6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칩시다. 2천만 원 한 게 아니라 1,600만 원 집행을 했으면 내가 운영 요령에서 현금 인건비 대상자로 열거된 기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기존 인력은 전부 다 현물로 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1,600만 원 실제 집행한 만큼 1,600만 원을 집행을 했으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1,600만 원만큼은 현금 인건비로 인정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구를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현금 인건비 신규는 다 현금 인건비가 인정이 되는데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물이 원칙이고 현물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운영 요령에서 현금 인건비 대상 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존 인력은 전부 다 현물이에요. 근데 신규로 만약에 인원을 채용하고 이 사람한테 아니면 여러 명을 채용했으면 신규 인건비를 내가 실제 집행한 게 5천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 인력한테는 전부 다 현물로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건비 5천만 원을 집행했으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1 플러스 1 추가로 5천만 원어치 현금 인건비로 추가로 계상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죠. 예,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아까 영리기관의 운영 요령에서 창업 초기 7년 이내 설립한 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 기간 시작일까지 7년 이내의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중소기업. 이걸 보통 창업 초기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현금 인건비 인정 분야로 평가단에서 인정되는 경우. 뭐 육아 부담으로 시간제 선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진흥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부분, 즉 영리기관의 기존 인력에 대해서 원래 현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문이 뭐냐면 그 중에 신규 채용해서 신규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만큼은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 인건비를 인정을 해준다. 이 규정이 차이점인 거예요. 혁신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음은 이제 인건비 말고 시설 장비비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 장비비에 대해서 이런 거죠. 현물 대상이에요. 현물 대상. 현물 대상이 취득가, 즉 구입가의 20% 이내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 혁신법에서는 지난번에 혁신법이 개정된 겁니다.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소유한 것만 인정이 됐다가 시작된 이후에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이후에 구입, 임차 등을 한 장비에 대해서도 현물 대상을 인정을 해주겠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소유했거나 임차한 것만 가능했는데 시작된 이유도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해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를 현물로 인정을 해준다.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 말일 이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여 내용 연수가 연구기간보다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 시작하기 전에 이미 5년 이내에 한정돼서 구입한 것만 5년이 훨씬 지난 거는 인정도 안 해줘요. 하물며 시작한 이후에 구입하거나 임차한 것도 인정 안 해줘요. 이게 차이죠. 현물에 대한. 그리고 임차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구입한지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제를 관리하시다가 연구개발 시작한 이후에 구입 또는 임차도 된다고 혁신법에 되어 있으니 우리 애기편 과제에 이게 되겠지라고 하면 이제 패착이 옵니다.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 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 활동비 부중에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그 다음에 기술 도입비, 그 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여기서도 차이가 있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혁신법에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뭐겠습니까?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인데, 이게 40% 이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단서 조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하도 혁신법 규정이 강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만 자꾸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애기편 과제가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해서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을 하며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한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해라. 그럼 이 차이가 뭔데요? 하나는 초과해서 쓰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인정을 받고 물어보고 이거 초과해서 써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곧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 혁신법에서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거 초과해서 써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40%를 넘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운영 요령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초과해서 아예 계상을 애초부터 계상 자체를 넘게 계상을 한 거를 간사님이 인정을 했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 초과하여 집행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소명서만 제출을 하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통보로 해석해야 되겠죠. 통보로서도 가름이 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중에 기술 도입비 부분인데요. 기술 도입비 부분에 기술 도입비는 타인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 특허권 이런 것들을 사오거나 빌려오거나 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 비용이고 그 비용도 현물 대상이 돼요. 아까 시설 장비비처럼 2년 이내에 연구개발 시작일 2년 이내에 그 도입 완료가 되고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이 2년 이내에 도입 완료가 되고 50%까지는 가능합니다. 50%까지 현물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술 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하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법의 기술 도입비는 뭐 2년 이내에 완료가 되고 현물 계상되고 이거는 현물 요건이고요. 현물 요건이고 기술 도입비는 그냥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해가지고 40%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합쳐서 직접비의 40% 이내이면은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기술 도입비를 쓸 수 있고 그 중에 일정 요건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 이내에 2년 이내에 있고 50%까지라면 현물로도 가능해요. 현물로도 가능한데 어떤 기술 도입비에 대한 어떤 요건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기술 도입비를 산정해서 쓰려면 평가단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술 도입비를 쓰겠다고 내가 협약할 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기술 도입비가 필요하면 전문기관한테 인정을 요청해요. 승인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단이 열려서 그 평가단에서 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 도입비가 아무데나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물론 혁신법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 도입비도 연구활동비라는 세목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세 세목의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비 정의를 충족해야지만 인정이 되겠죠.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기술 도입비가 인정이 될 테지만 평가단까지는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40% 이내 쓸 수 있는데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네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는 거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연구기관 스스로 평가단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기술 도입비만의 한도가. 예. 혁신법에서는 기술 도입비만의 한도는 없습니다. 기술 도입 현물에 대해서만 50%까지 인정해 주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기술 도입비 자체의 한도는 없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라는 전체의 세 세목에 대한 직접비의 40%라는 한도가 적용되는 거지 기술 도입비에 개별적으로 한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기술 도입비에 개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해요. 어떻게?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40% 직접비의 40%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40% 이내이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술 도입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또 30% 이내 계산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 기술 도입 시에는 50%까지 심의를 거쳐서는 초과해도 되고 이런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도입비에 대해서. 따라서 기술 도입비에 대해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의 한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술 도입비 개별적으로 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한도가 20%뭐 초과되고 아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비율로 설명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이 40% 금액이 커지면요. 이 총 개발비 30% 이내에 계산 가능한 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40%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도입비 하나로만 가지고도 총 연구 개발비 30% 일단 이내여야 된다. 이 개념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게 총 연구 개발비입니다. 직접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다 전문가 활용비인데 이거는 그냥 용어의 차이입니다.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 활용비는 쓸 수 있는데 연구개발 기관 내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수행기관에 속해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비를 못 쓰는데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는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쓸 수 있다. 영리 기관에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게 혁신법 내용인데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전문가 활용 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다라고 돼 있는데 혁신법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린 게 전문가 활용 인력으로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문가 활용비를 쓸 수 없는 경우 용어의 차이입니다. 예, 근데 용어의 차이라도 용어 차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건데 내용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비록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거나 수행기관 간의 거래에 해당이 되더라도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전문가 활용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양쪽이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문가 활용비의 계속인데요. 이번 화면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혁신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이 혁신법이 취지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크게 상충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각 전문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과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로 우리 애기평가제가 적용되는 공통운영요령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것도 있고 외주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혁신법과 비교가 될 수 없죠. 혁신법에는 없으니까 공통운영 요령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애기평 과제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과제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를 제외한 소속 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력 양성 사업에서 전문가 활용비잖아요. 강의료, 원고료가. 그리고 소속 기관의 인력에게 지급하는 게 참여 연구자가 아니에요.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고 소속 기관의 인력에게 지급하는데 참여 연구자만 아니면 돼요. 최소 부서 단위를 따지지 않아요. 일단은 인력 양성 사업에서 소속 기관 인력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비용을 지급할 때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력 양성 사업에서 최소 부서 단위가 틀려도 전문가 활용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를 쓸 때는 최소 부서 단위가 틀리더라도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최소 부서 단위가 틀리더라도 못 쓴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은 최소 부서 단위가 틀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인력 양성 사업은 안 된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만 써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인데요. 자, 연구 수행 내용 중 핵심 공정 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법상으로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세 가지 용도로 사용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 운영 요령에는 외주 용역비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외주 용역비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네 가지 사용 용도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외주 용역비는 연구 수행 중 핵심 공정 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핵심적인 공정과 기술은 안 돼. 외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구기관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핵심되는 공정과 기술 개발은 이게 아닌고 아주 좀 그 핵심적이지 않는 비핵심적인 거는
제3자에게 위탁해서 외주 용역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요게 추가돼 있다라는 걸 강조드렸고요. 그러면서 불인정 규정이 이렇게 또 예시가 돼 있어요. 혁신법에 없는 내용이고 공통 운영 요령만 있는 내용이죠. 불인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협약 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 즉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연구시설 장비비처럼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명시를 하지 않았어. 내가 실수로. 근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외주 용역비를 3천만 원 이상 부가세를 포함해서 쓸 일이 발생이 됐어. 핵심적인 공정기술이 아니고 다른 거를 외주 용역을 좀 줘야 돼.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못 쓴다. 원래는 못 쓰는데 그걸 쓰면 불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명시되지 않았으면. 근데 전문기관의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이거나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 이건 공고문 사업 공고에 나오죠. 컨소시엄 과제인지 아닌지. 그 과제인 경우 두 가지 사전에 승인을 득하거나 컨소시엄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외주 용역비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연구활동 비중의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뭐 구동 프로그램이나 백신 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환경 유지비,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했어야 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 제출했으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구매 의뢰서에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기재해야 돼요. 연구실 운영비를 쓰려면 구매 의뢰서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건데 혁신법에서는 근데 우리 애기평 과제인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이 규정 말고 추가적인 게 있는 거죠. 직접비의 정의를 충족하고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동일하죠.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즉 소위 말하면 연구실 운영비의 범용성 장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건비는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물이 원칙이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데 운영 요령에서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현금 인건비 인정 분야를 별도로 열거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해서 평가단에서 인정이 됐어요. 너는 현금 인건비를 해.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에 대해서 했어도 좋아. 계상을 해도 좋아. 라고 인정된 연구개발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과제인 경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뭐를 명시하지 않아도 연구개발 활용 계획안을 하지 않아도 범용성 장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운영 요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조문을 써드렸는데 이거는 아마 공동관리 규정 때에 이 공통 운영 요령이 만들어져서 그게 아마 개정이 안 된 듯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과거의 공동관리 규정 시절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비목별 소요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각종 품목, 단가, 수량을 다 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범용성으로 간주돼서 인정이 안 됐었어요.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이 맞는데 근데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에 연구개발 계획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한다. 그럼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위에 보면은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썼어요. 공통 운영에. 그럼 혁신법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어 이런 거죠. 그 현금 인건비를 인정되는 분야의 과제를 하지 않아.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물로만 계상해. 그리고 신규 인력이 아니야. 그럼 현금 계상 인건비가 없어요. 인정되는 분야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에 써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실 운영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제는 기존 인력의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인정해 주는 과제야. 인정해 주는 과제라면 연구실 운영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활용계획안 없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설을 하고 혹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회계법인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취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단서 조항이 업데이트 안 된 건지를 간사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사유가 발생되면 꼭 회계법인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연구활동비 불인정 규정 중에 혁신법에는 없고 공통운영 요령에만 있는 항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조사 비용, 선물 기념 구입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혁신법에는 연구활동비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딱 열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세목별로는 집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뉘앙스는 되어 있어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정의로. 예. 근데 사행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쭉쭉 열거돼 있지 않아요. 근데 공통운영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예,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그 범칙 큰 과태료 주입이 과거 공동관리 규정 시절 때 불인정 사항으로 열거돼 있던 항목들이 혁신법에서는 직접적이냐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아직 공통유령위원회는 구체적인 불인정 항목이 있다. 따라서 이 불인정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불인정 처분 돼버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지만 문제는 이 불인정 항목도 전제 조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만 보면은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즉 연구개발 계획과 무관한 그건 혁신법도 불인정이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등등 이렇게 돼 있으면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건 또 혁신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직접비를 쓰면 불인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혁신 이렇게 공통 운영 요령에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 항목들이 만약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야? 라고 거꾸로 해석이 자꾸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법에서는 이렇게 열거를 하지 않고 직접비, 간접비 정의로서 불인정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아직도 왜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 사업은 그렇게 혁신법처럼 너무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열거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 공통운영 요령에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불인정 사항으로 아예 열거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나오죠. 개인성 용품, 뭐 기호용품, 뭐 이런 것들인데 하물며 이게 중요해요. 사무용품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 중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쓰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건 불인정이야 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화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성 용품, 기호용품,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안 되고요.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제반된 비용과 무관한 연구개발과 무관한 소모성 비용 안 된다는 거고
이 답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답원.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비 중 각 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구입하지 말아라. 예. 애기편 과제에서 연구실 운영비를 쓸 때, 그중에 연구환경 유지비를 쓸 때 혁신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자, 혁신법은 일단 연구개발 과제와의 한 목적성이 인정되고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연구환경 유지비를 쓸 때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을 안 쓰니까 구매 의뢰서에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영리기관인 경우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에 작성하도록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만 충족이 되면 인정이 돼요. 뭐든 열거된 게 없어요. 다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않았을 때만 불인정을 해요. 근데 공통 운영 요령에는 연구환경 유지비를 집행할 때 뭐 직접비, 간접비, 그다음에 연구와의 한 목적성 차지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예 인정조차를 안 하겠다.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도 따지지 않고 이게 직접비이냐 간접비이냐를 아예 따지지 않고 불인정 처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앙 집중식 냉난방비 공조시설 구입 유지비예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게 중앙 집중식, 예, 공조에 의해서 이런 비용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불인정 처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연구 수행과 연구실 환경 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 구입 유지 비용이에요. 연구 수행과 연구실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 머신 등이 중요하죠. 여기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연구 수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연구실 환경 유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혁신법은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한 예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라고 예를 아예 들어줘요.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이런 거를 아예 예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품 기기 구입 유지가 아닌 건물을 보수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배관 공사, 시설에 사용되는 거 개인 기호품 아예 쓰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연구수당인데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한 거죠. 연구수당에 대한 혁신법과 공통운영요령이 차이가 없는데 운영 요령에만 있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협약 시 산정한 수정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답니다. 예, 연구수당을 수정 인건비의 20%까지인데 20% 이내라고 돼 있다 보니까 20% 이내면 5%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20% 넘기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혁신법 규정이잖아요. 근데 운영 요령에서는 20% 이내이더라도 10% 이상은 연구수당으로 산정을 해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고를 한답니다. 예,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수당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우리 운영 요령에만 있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 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학생 연구자는 제외하고요. 예,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추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연구수당은 혁신법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우리 운영 요령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집행해 놓고 규정에 따라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근데 과제 평가 결과 중단, 미흡 또는 불성실인 경우에는 연구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 우리 애기편 과제를 하시는 기관들이 주로 연구수당을 평가 이후에 많이 집행을 해요. 평가 이후에. 과제 평가 이후에 많이 집행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제 평가 결과
중단 미흡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나면 연구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불가할 수가 있으니까 평가를 받아보고 연구수당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수당이 연구비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적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일단은 평가 전에 집행을 해라. 평가 전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연구수당 집행된 걸 환수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통운영 요령에는 없는 그 유탁연구개발기관 이거죠. 우리 애기평의 그 운영 요령에는 연구기관에 위탁기관이 없어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없고 그냥 주관기관 아니면 공동기관만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아예 없다. 예, 이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애기평 과제를 하는데 우리 기관이 위탁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이제 간접비인데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예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인데 혁신법에서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대상이 되거나 어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 한도를 따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해야 돼요. 예,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영리기관의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당 한 명에 한해서 예,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딱 한 명에 한해서 두 명도 안 돼요. 한 명에 한해서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산 가능하다. 단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예, 교육이 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수료가 안 됐어. 그러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계산 불가 이겁니다. 자, 요건이 뭔데요? 아래 기준에 따라니까 아래 기준을 봐야죠. 첫 번째 기준이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하다. 신규 채용. 단 타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하여 해당 장실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인건비 계상률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예, 타과제에도 등록될 수 있잖아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이 100%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존 인력이 연구 지원 전문가로서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인력은. 기존 인력이 어떤 그 신규가 아니고 기존 인력이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했어요. 이수 다 했어.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기존 인력이야. 신규가 아니야. 이 경우에는 50%까지만 가능합니다. 인건비 계산률 50%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지 100%가 안 돼요. 예. 단수 조항도 마찬가지고요. 합쳐서 50%까지밖에 안 돼요. 기존 인력은. 신규만 100%가 가능해요.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신규이냐 기존이냐에 따라서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100%이냐 50%이냐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혁신법에 이 규정이 없으니까.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뭐 이수를 안 해도 가능하고 뭐 50%까지 기존 인력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 근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는 있단 말입니다. 요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 예, 정산이 면제되는 게 통상 우리가 연구지원 체계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 S등급이라고 칭하는 기관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 몇 가지 혁신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통 운영 요령에서도 정산이 면제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아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평 과제인 연구기관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정산이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실적 보고를 제출하면서 연구기관 내부의 회계감사 의견서만 넣으면 별도로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자, 국연법,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이죠. 국연법에 따라서 S등급. 예, S등급은 당연히 혁신법하고 동일해요. 근데 두 번째,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다음 강목 어느 안에 해당되는 장관이 인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과거 3년 어쩌고저쩌고, 국외기관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법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공통 운영 요령에 이건 제가 해설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우리가 정산이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냥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공통규정, 그다음에 각 세목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본 강의는 유튜브로 제작이 종료된 이후에 나름 간단한 좀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동회계법인에 배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할 거고요. 거기에 URL을 같이 발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보시고 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우리 애기평 과제를 연구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운영 요령에 별도로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혹시 연구비를 집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정동 회계법인으로 이미 다 안내가 됐을 겁니다. 정동 회계법인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을 통해서 성실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